안녕하세요. 그루잠입니다. 네, 2020년 3차 3과목 문제 51번부터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51번. 한국직업사전에서 사람과 관련된 직무 기능 중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생각이나 정보, 의견 등을 교환한다. 네, 직무 기능 나왔죠. 직무 기능. 우리가 이제 앞에 처음 강의부터 계속 처음부터 이제 차례대로 시청을 하셨던, 같이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은 이제 직무 기능 하면 이제 DPT를 떠올리실 수 있겠죠. 이제 DPT, 데이터, people, thing, 자료, 사람, 사물.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자료랑 사물은 우리가 기출문제 나와서 이제 살펴봤어요. 이제 드디어 사람이 나왔네요. 네, 오늘은 이제 사람까지 정리를 해보고 이제 DPT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또 복습하면서 정리를 전체적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직무 기능. 네, DPT 직무 수행 과정에서 DPT와 맺는 관련된 특성, DPT와 맺는 자료, 사람, 사물과 맺는 관련된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배열은 직무 기능이 이제 수준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다고 했죠. 배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이제 제일 위에가 0수준인데 이 0수준이 가장 복잡한 수준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자료 관련 기능이라고 하면 정보, 지식, 개념 등 세 가지 종류의 활동으로 배열한다. 자료는 정보, 지식, 개념 등 세 가지 종류 활동으로 배열하고 만질 수 없으며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구두상 표현 등을 포함한다. 네, 자료라는 것은 이러한 걸 포함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이 아닌 약간 좀 추상적인 것들이죠.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요. 사람은 인간과 인간처럼 취급되는 동물을 다루는 것까지 사람 관련 기능으로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람 관련 기능 특징은 이제 수준에 따라 이렇게 배열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 직무 기능 이제 수준은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그리고 사물 관련 기능으로는 무생물, 물질, 재료, 기계, 도구, 그러니까 사물, 말 그대로 사물을 다루는 것이죠. 그걸 포함하는 기능이 사물 관련 기능. 그래서 기계, 장비, 도구나 보조구를 가지고 작업하는지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것이 사물 관련 기능입니다. 작업자의 업무에 따라서 사물과 관련되어 요구되는 활동 수준이 달라진다. 네.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사람 관련 기능에 대해서 사람 관련 직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직무 기능 사람, 인간과 인간처럼 취급되는 동물을 다루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했죠. 네, 인간과 인간처럼 취급되는 동물까지 포함. 그래서 어떤 활동들이 있냐? 어렵지 않아요. 사람 관련 기능은. 그냥 제목만 봐도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고 구분이 됩니다. 가장 이제 아래 수준부터 올라가 볼게요. 서비스 제공 7 수준은 서비스 제공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요구나 필요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즉각적인 반응이 수반된다. 네. 그리고 6 수준, 말하기 신호라고 했어요. 말하기 신호 기능. 그러니까 말하는 기능이죠. 언어를 사용해서 또는 신호, 언어나 신호를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 교환하는 기능. 교환하는 능력. 그래서 보조원에게 지시하거나 과제를 할당하는 일을 포함한다. 말로 지시를 하잖아요. 네, 말로 이렇게 지시하거나 과제를 할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시, 과제 할당도 포함한다. 언어나 신호를 사용해서 정보 전달, 교환. 네. 그리고 설득 수준으로 오면 이제 판매를 이제 하는 거죠. 설득. 판매를 위해서 설득하는 활동. 구매하도록 권유, 설득하는 게 설득. 그 다음 오락 제공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죠. 오락 제공. 그리고 감독은 말 그대로 업무를 감독하는 것. 작업 절차를 결정하거나
작업자들에게 업무를 분배하는 거죠. 부여하는 것. 그게 감독. 그 다음 교육. 교육은 교육하거나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동물도 포함한다. 네, 어떻게? 설명이나 실습을 통해서 교육하거나 훈련시키는 것, 교육이죠. 네, 기술적인 문제 조언하는 것도 교육 기능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협의 수준으로 오면 협의 수준. 어떤 기능이냐?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게 협의가 이제 영어로 이제 negotiation이에요. negotiation이라고 돼 있는데,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생각이나 정보, 의견 등을 교환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협의. 제일 복잡한 수준이죠. 자문, 영수준. 자문은 법률적, 과학적, 임상적, 종교적 등등 전문적인 방식에 따라서 상담 조언 해결책 제시. 네, 전인격적인 문제를 상담 조언 해결책 제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상담 조언 해결책 제시. 이게 자문. 네, 그래서 자문, 협의, 교육, 감독, 작업결차 결정, 개별 업무 부여, 오락 제공, 즐겁게 하는 거, 설득, 판매, 권유, 설득, 말하기, 신호. 말하는 것으로 이제 업무를 부여하고 지시하고, 네, 정보 전달, 교환하는 거, 말하기, 신호. 서비스 제공은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게 자주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DPT로 보면 직무기능 문제가 가장 쉽게 나오면 진짜 DPT가 보기로 나오고 뭐 다른 보기 나와서 이제 직무기능에 뭐 해당되지 않는 요소 뭐 이렇게 나오면 제일 쉬운 문제고, 근데 뭐 직무기능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51번처럼 이렇게 나온다거나 뭐 사물에 대해서 또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네, 어쨌든 공부를 이제 해두는 게 좋겠죠. 이게 어떻게든 최소 한 문제씩은 이제 보통 나온다고 보면은 네, 공부를 그래도 뭐 나올 거를 알고 있으면은 네,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죠. 뭐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뭐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죠.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직무기능, DPT 각각 다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선 문제를 볼게요. 이제 사람과 관련된 직무기능 중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생각이나 정보, 의견 등을 교환한다. 뭐라고 했죠? 네, 생각이나 정보, 의견 교환. 네. 협의라고 했죠. 협의. 예. negotiation.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거, 네, 자문, 협의, 교육, 감독, 오락 제공, 설득, 말하기 신호, 서비스 제공. 네. 복습을 하시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개도 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같이 다 정리를 해볼게요. 네. 드디어 오늘 이제 완성체가 됐죠. 네, 드래곤볼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볼게요. 자료는 뭐라 그랬죠? 약간 추상적인 것들이죠. 만질 수 없으며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구두상 표현을 포함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수준이 있네요. 먼저 비교 수준부터 보면, 비교는 말 그대로 유사성 차이를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쉽게 관찰되는 기능적, 구조적, 조합적 특성을 판단한다. 기록은 이 데이터를 이제 기록하는 거죠. 입력, 표시, 옮겨 적는 거. 기록. 계산은 사칙, 연산. 그리고 사칙 연산인데 수를 세는 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계산. 그리고 수집 수준에 올라오면, 수집은 정보를, 데이터죠. 데이터를 수집, 대조, 분류하는 게 수집이다. 네. 분석은 조사평가하는 게 분석이죠. 네, 그래서 대안적 행위의 제시가 빈번하게 포함된다. 네, 분석은 조사평가. 조정 수준으로 올라오면 데이터 분석에 기초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 네, 조정은 코오디네이션. 영어로 코오디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에 기초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결정을 실행하는 것도 포함을 한다 그랬죠. 상황을 보고하고. 네, 종합 수준까지 올라오면 사실 발견하고 지식 개념 해석을 개발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 네,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이제 종합이고, 분석 단계는 조사평가. 그쵸? 네, 조정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관련이 되죠.
결정, 데이터 분석 기초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네, 계산, 특히 계산은 잘 기억해 두세요. 그 저번 차수에서 봤죠. 수를 세는 건 포함되지 않는다. 수집은 정보 수집, 대조, 분류.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계속 이제 읽으면서 또 말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네, 어느샌가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이걸 막 네, 달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뭐가 남았죠? 네, 사물이 남았죠. 사물. 사물은 무생물이고 이제 도구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이제 물건에 관한 거죠. 단순 작업. 제일 단순한 수준이니까 단순 작업. 단순 작업은 물건을 정리 운반 처리하는 거죠. 네, 신체 부위 수공구 특수 장치를 이용하여 기계 장비 물건 원료 등을 정리 운반 처리하는 것. 단순 작업. 그래서 판단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투입 인출은 뭐라고 했죠? 투입. 원자재를 어떤 설비 안에 원자재를 이제 삽입하는 거. 투척하고. 네, 그게 투입에 해당하는 거고, 인출, 하역하는 거죠. 네, 투입, 인출. 삽입, 투척, 하역하는 게 투입, 인출. 거기에서 그 안에 자재를 옮기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투입, 인출. 네, 삽입, 투척, 하역하고 그 자재를 옮기는 것까지. 그 다음 유지. 유지는 장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기계 및 장비를 유지하는 것. 유지하는 거니까 시동 정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계를 유지하는 부분이니까 기능을 관찰하는 게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제어 장치나 밸브, 스위치를 돌리는 것. 기계 유지를 위해서 제어 장치, 밸브, 스위치 돌리는 것까지 유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동 조작. 수동 조작이라는 것은 기계 설비 재료. 기계 설비 재료를 가공, 조정, 이동이 수동 조작이었어요. 네. 기계나 설비나 재료를 가공, 조정, 이동하는 것이 수동 조작. 네. 가공, 조정, 이동, 수동 조작. 근데 이제 가공, 조정, 이동만 가지고 암기를 하면 헷갈린다고 했죠. 네. 어디랑? 정밀 작업이랑. 정밀 작업도 가공, 조정, 이동인데 딱 보면은 이게 대상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쵸? 수동 조작의 경우는 보통 이제 기계 설비, 재료, 그러니까 좀 이제 기계나 설비를 가공, 조정, 이동하는 것이고, 정밀 작업이라면 더 정밀한 작업이니까 대상이 좀 더 이제 작은 대상으로 이제 작아지겠죠. 네. 공구 작업 도구를 사용하여 가공물이나 자료를 가공, 조정, 이동, 안내, 정위치 시키는 게 정밀 작업입니다. 그쵸? 가공물이나 자료. 그러니까 기계 설비가 아니라 좀 대상물이 작아졌죠. 정밀한 작업이니까. 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조작 운전. 조작 운전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기계가 내비게이션 같은 걸 떠올리면 되겠죠. 기계의 프로그램을 이제 세팅하는 걸 떠올리면 되겠죠. 약간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 또는 설비를 시동 정지하고 그 움직임을 제어한다. 네.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 또는 설비. 네. 그래서 그 경로에 대해서 그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 그게 조작 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굵은 글씨 아예 이 보기로 출제가 됐었죠.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2번. 이수준. 제어 조작. 제어 조작은 시동 정지 제어하는 거죠. 기계 설비를. 그리고 기계 설비를 시동 정지 제어하는데 이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계 설비를 조정하는 것까지 제어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정밀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 설비에서 이제 정밀 작업으로 가면 대상이 작아지는 거죠. 가공물 자료로 이제 대상이 작아집니다. 네. 마찬가지 공구나 이제 작업 도구를 사용해서 이 가공물 자료를 가공, 조종, 이동, 안내 정위치까지 되는 게 정밀 작업. 그래서 도구 가공물 원료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공구를 조정하는 것도 이제 정밀한 작업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설치가 가장 복잡한 수준이죠. 설치는 이제 설치 및 조정. 네. 기계 장비 공구를 설치 조정하는 것, 그리고 가공물이나 자료의 위치 조정, 제어 장치 설정, 그리고 완제품 기계의 기능 정밀성 측정이 들어갑니다. 정밀성 측정. 네, 그러니까 세팅하는 거죠. 설치하고 또 이제 기능과 정밀성을 측정하는 것.
다 설치 수준에 포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무기능 사물, 자 단순 작업, 물건 운반 정리, 네, 처리하는 것. 투입 인출은 뭐였죠? 그 삽입 투척 하역하고 자재를 이동하는 것까지. 유지는 기계를 시동 정지하고 기계 유지하는 거니까 기능 관찰하고 제어 장치 스위치 밸브 돌리는 것도 포함이 되죠. 기계 유지를 위해서. 수동 조작은 네, 기계 설비재를 가공 조정 이동한다. 정밀 작업이랑 구분해라. 정밀 작업은 가공물 자료를 조종 이동 안내 정위치까지가 포함되는 게 정밀 작업이다. 조작 운전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 설비. 네. 그리고 제어 조작은 기계 설비 제어 조작하는 건데, 근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계 설비 조정하는 것까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그 조정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네. 정밀 작업은 아까 얘기했죠. 가공물 자료, 조종, 이동, 안내, 정위치에서 원료 선정, 공구 조정하는 것까지, 공구를 조정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설치는 설치 및 조정, 가공물 자료, 위치 조정, 제어 장치 설정하고 기능 정밀성 측정까지 포함되는 것이 이제 설치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몇 번씩 반복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제 좀 맞추기 어려운 문제지만 또 공부하면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습을 하시면 이제 한 문제 또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직무 기능에 대해서 DPT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네, 드래곤볼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네, 복습을 잘 하셔서 네, 꼭 맞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52번.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 관련 지원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 네, 이거는 무엇과 관련된 것일까요? 네, 고용안정 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고용안정 장려금. 이제 워라밸, 정규직, 이제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것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네, 필요할 때 근로 시간 단축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입니다. 그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인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고용안정 장려금입니다. 또한 출산, 육아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그러니까 이 육아휴직이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기업에서 또 부담을 이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고용 안정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니까 고용 안정 장려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기에 나온 것 중에 네, 이거는 고용 안정 장려금이고요. 보기에 나온 내용 중에 고용 창출 장려금, 간단히 보면 말 그대로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지원금이에요. 취약계층 실업자 고용했을 때. 그리고 신중년 적합 직무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대제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이제 고용을 창출했을 때 지원해주는 것이 고용 창출 지원금입니다. 네, 하나만 더 살펴보면 고용유지 지원금은 말 그대로 이제 경영 악화 때문에 고용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주가 그래도 고용 유지 조치를 했을 때 휴업이나 휴직이나 뭐 무급 휴업, 무급 휴직 등 이제 이렇게 그 고용 이제 해고나 이렇게 뭐 퇴직 시키지 않고 네, 이제 고용을 유지했을 때
유지하고자 할 때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장려금이랑 네, 이 두 가지는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번.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고 훈련 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는 뭘까요? 이것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죠. 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활용해 보신 분도 이제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뭐 문제는 이제 많이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는데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관련해서는 나오는 내용이 이제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것은 또 이제 반복해서 봐두시면은 이제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네. 우선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한 내용은 뭐 이렇게 해서 네,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가능한데 국민이니까요. 국민 내일 배움이니까 다 가능한데 이제 제외 대상을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 75세 이상은 제외가 되고 외국인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포함이 되어야 합리적이겠죠. 네, 고용보험 내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공무원, 사립학교 현직 중인 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도 수급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지만 이제 조건부 수급자 이런 그 능력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조건 하에서 조건부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학생은 안 되죠. 근데 최종 학년 재학 중 졸업 예정자는 가능하다. 그리고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자 중에 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가 되는데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근로자는 이제 고용이 생대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계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 예외 사업자,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 뭐 프리랜서를 떠올리셔도 되겠죠. 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매출 과세 표준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안 됩니다. 제외가 되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신고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네, 임대 공급가가 4,800 이상이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이제 보면은 3회 지원 받았지만 훈련 개시일 이후 취업 기간이 180일 미만일 때 네, 그때는 이제 지원에서 제외가 되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피보험 기간 180일 미만이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단체에서 그 훈련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중 지원이 되니까. 그리고 HRD 넷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 동영상 교육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굵은 글씨 되어 있는 부분들은 네,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4번.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 분류하는 문제죠. 비교하는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공직업정보는 목적이 공공이잖아요. 공익의 목적. 공공의 목적. 그렇기 때문에 무료다. 무료고 공공의 목적, 공익의 목적이기 때문에 소외된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쵸? 보편적, 포괄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 포괄적인 조사 범위. 네, 모든 범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보편적 분류로 직업 정보를 생산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객관적, 보편적 분류로 직업 정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관련 직업 정보 간 비교와 활용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정보를 이제 생산하고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공직업 정보, 공익의 목적이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객관적, 보편적으로 소외된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 하지만 민간 직업 정보는 뭐 이해관계에 따라 생산을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이니까 유료로 제공이 되고 분류도 본인들이 편의에 의해서, 민간의 편의에 의해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임의적 분류,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정보를 생산하니까 제한적 범위에서 정보가 생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분류를 해서 정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교와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만 생산을 하니까 한시적인 특징,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 제공된다. 이거는 민간 직업 정보에 대한 얘기죠. 한시적, 신속하게 생산 제공. 2번.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의 직종, 소외된 곳 없이 전체를 포괄하는 공공직업 정보의 일반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3번. 정보 생산자의 임의적 기준에 따라 임의적 기준,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분류한다. 민간 직업 정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료, 민간이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55번. 직업 정보를 사용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직업 정보를 통해 근로 생애를 설계할 수 있다. 그렇죠. 생애 설계. 근로 생애를 설계할 수 있다. 2번. 직업 정보를 통해 전에 알지 못했던 직업 세계와 직업 비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네, 직업 세계와 직업 비전을 인식할 수 있다. 3번. 과거의 직업 탐색, 은퇴 후 취미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직업 정보를 통해서 이 목적이 은퇴 후 취미 활동, 과거의 직업 탐색 정보가 직업 정보 목적일까요? 네, 아니겠죠. 네. 그래서 3번은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고, 네, 은퇴 후 취미 활동. 네, 네. 아, 이게 왜 웃긴 거죠? 네. 어쨌든 이 직업 정보랑은 이제 상관이 없죠. 그리고 어쨌든 직업 정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초점을 우리가 미래라고 두시면 됩니다. 미래 설계, 미래 준비. 네. 이런 차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일을 하려는 동기 부여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넘어갈게요. 56번. 국가 직업 훈련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망. 이거 HRD넷입니다. HRD넷. HRD넷 들어가시면 그 내일 배움 카드 아까 나왔죠. 그 내일 배움 카드로 우리가 그 수강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교육 훈련들이 검색이 쭉 됩니다. 그래서 HRD넷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57번. 워크넷의 청소년 대상 심리 검사의 종류 중에 지필 방법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와, 이건 진짜 네. 저는 문제를 보면서 이랬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이거는, 네. 근데, 뭐, 나왔으니까 이제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제 정답은 2번인데, 또 지금 현재는 고교 계열 흥미 검사라는 이름의 검사는 없어요. 네. 지금 2022년 2월 20일 현재 고교 계열 흥미 검사라는 검사는 없고, 이제 대학 전공 흥미 검사, 대학 학과 흥미 검사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 검사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인터넷으로만 실시 가능합니다. 다른 검사들 이거 3개 포함해서 모든 검사들 다 인터넷 지필 가능해요. 청소년 대상 심리 검사. 다시 워크넷의 청소년 대상 심리 검사의 모든 검사들은 다 인터넷 지필 다 가능한데 only 이것만 제외하고 대학 전공 학과 흥미 검사. 네. 요것만 유일하게 인터넷으로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업 상담사로서 이제 자격증 취득하시고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검사들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보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워크넷을 많이 활용해야 되니까 이런 정보도 알고 계셔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네, 출제자를 이해해 보려고 네,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58번. 2019년 한국직업전망의 직업별 일자리 전망 결과에서 다소 증가로 전망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사실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네. 한국직업전망 이게 지금 보면은 직업이 한 200개 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직업 각 직업에 대해서. 그런데 우선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제 마음을 좀 비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57번 같은 문제도 그렇고 맞추면 좋고 뭐 아니라면 전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냥 찍을 때도 그냥 찍지 마시고 대략 딱 봤을 때 이거 문제 보면 직업 전망이니까 다소 증가로 전망되지 않는다. 그럼 이 중에 3개는 이제 다소 증가로 전망이 됐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항상 이제 보기 중에 하나는 성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뭔가 앞으로 감소하거나 아니면 뭐 증가하거나 이 중에 하나겠죠. 4개 중에 하나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추측해서 해보면 어쨌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번인데 뭐 이거는 모르면 맞추기가 어렵지만 대체로 보면 3개는 다소 증가고 나머지 하나가 다르다라고 하면 항공기 조종사는 앞으로 어떻겠어요? 딱 증가하는 추세겠죠. 그냥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미래 그런 성장하는 느낌의 직업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이고요. 이게 사실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만약에 나온다면 2021 한국 직업 전망도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다 이제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뭐 분위기를 봤을 때 이제 4개 중에 3개는 어쨌든 같은 걸로 묶이는 거니까 그 객관식 문제의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떠올리시면서 네, 찍을 때도 그냥 이제 막 찍지 마시고 네, 최대한 이렇게 좀 정교하게 찍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9번으로 넘어갈게요. 59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자연 계열에 해당하는 학과는 이것도 이제 마냥 이제 반갑지만은 않은 문제네요. 우선 도시공학과 하면은 공학 계열이죠. 네, 도시공학, 건축, 도시공학 다 공학 계열입니다. 지능로봇과도 공학 계열에 속합니다. 네, 기계공학과 관련 학과로 돼 있어요. 네, 이제 기계공학과가 이름도 많이 이제 뭐 좀 이렇게 요즘 대학교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요즘 대학교가 엄청 경쟁이 심해졌잖아요.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과 이름들을 엄청 멋있게 바꾸잖아요. 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막 이렇게 바꾸고 이게 기계공학과 바꾼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능로봇과가 기계공학과 관련 학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워크넷 기준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기계공학과 관련 학과로 지능로봇과가 들어있다. 바이오산업공학과는 생명과학과 관련 학과입니다. 네, 바이오, 공학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공학 계열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생명과학과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생명과학과가 자연계열 학과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산업공학과는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학과가 되겠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그 뇌리에 남으시라고 제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생명과학과 자연이잖아요. 네, 자연 녹색. 네, 그래서 생명과학과 바이오 섬유 소재학과. 네, 참 이름을 참 굉장히 이렇게 막 한글과 영어가 이렇게 혼용되는 학과들이 참 많죠.
바이오 섬유 소재 공학과. 그냥 사실 뭐 생명산업공학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어쨌든 이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이제 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섬유 소재학과. 이거는 이제 섬유공학과와 관련된 학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공학 계열에 해당하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생명공학 있죠. 이건 한 가지 그냥 덧붙인 거예요, 제가. 생명공학도 공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학과 관련 학과에 생명공학이 들어있어요. 네. 생명공학, 뭐 예전에 유전공학 이런 거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계열, 이것도 자연계열에 속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생명공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바이오산업공학. 다 생명과학과 관련 학과로서 자연계열에 속해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이제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에서 계열이 어떤 계열이 있는지부터 좀 알아야죠. 네. 보시면 워크넷 계열별 검색에서 8개 계열로 분류가 돼요. 이색학과 정보까지 해서. 그래서 이 이색학과 정보 제외하면 7개 계열인데, 우선 이거를 7개 계열은 대략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인문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인문사회, 교육, 자연공학, 의학, 예체능. 네. 어렵지 않죠. 네. 인문사회, 교육, 자연공학, 의학, 예체능. 그리고 문화관광 계열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이전에 기출문제 이제 같이 공부할 때 이게 보기로 나왔었죠. 네. 문화관광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이 계열 학과까지 뭐 다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네. 제가 그냥 조금 욕심을 내서 그래도 만약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맞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각 계열에서 헷갈릴 수 있는 학과들만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거기에 학과가 무지 많거든요, 각 계열마다.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것들과 이제 대략적인 것들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번만 살펴보시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좀 이렇게 특징적인 것만 기억해 두시면 이제 워크넷 계열 문제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은근히 출제가 자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범위가 넓어서 이거를 다 암기할 수는 없는데 특징적인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살펴볼게요. 간단히. 인문 계열은 이제 언어, 종교, 문학, 역사, 철학. 네. 인문 계열 맞죠?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심리학이 인문 계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워크넷 분류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죠, 우리는. 네. 심리학은 인문 계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심리학, 인문 계열. 사회 계열은 특징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계열 말고 여러 학과들 말고 이제 정보 미디어 학과, 영상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방송 영상, 정보 미디어 학과, 이게 사회 계열이다. 우리 신문 방송학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걸 또 이름을 멋지게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문 방송학과 포함해서 이런 정보 미디어, 방송 영상, 디지털 미디어, 사회 계열, 그리고 비서학과도 사회 계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리학과. 네. 지리학과 인문 계열 아니고 사회 계열입니다. 지리학과. 네. 지리학과. 그리고 항공 서비스, 항공운항, 항공관광. 이게 사회 계열입니다. 항공운항 하면은 이제 그런 항공 서비스에 포함이 되는 거죠. 실제로 뭐 그 파일럿이 이제 그 비행기 운항하는 그 운항의 의미라기보다는 항공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항공 서비스, 항공 운항, 항공 관광은 사회 계열이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 크게 써놓은 게 항공학과거든요. 그러니까 항공학과 공학 계열에 들어가요. 항공학과는. 근데 항공 서비스는 사회 계열이고 항공 운항이 우리 요 서비스, 운항 서비스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계열은 그냥 교육 붙은 거 다 교육 계열입니다. 네. 제가 확인해 봤는데 다 교육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자연 계열은 동물 관련된 거 자연, 애완동물, 그리고 가정관리학이라 그러면 소비자, 주거, 환경학과. 다 가정관리학입니다. 네. 그리고 의료 의상.
의료의상도 이제 보통 예전에 막 가정대학, 생활과학대학 이러잖아요. 그게 다 이제 여기 지금 자연 계열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주거환경, 의료의상. 그리고 특이한 거, 수의학과는 의학 계열이 아니고 자연 계열입니다. 동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계열이다. 수의학은 수의학과는 동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계열이다. 그리고 식품, 네, 식품 영양 조리. 그러니까 가정과 관련된 거 다 자연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 주거 환경, 식품 영양, 의류 의상학과 이런 학과들이 예전에 다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뭐 그런 학교들이 있죠. 생활과학대학, 가정과학대학 뭐 이런 식의 명칭으로 해서 다 하나의 그 단과대학으로 이렇게 묶여있던 학과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다 자연 계열이다. 가정과 관련된 거. 네, 소비자, 주거환경, 의료의상, 식품영양. 그리고 통계학과도 자연 계열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생명공학도 생명과학과와 관련 학과로 분류되어 있고 이 생명과학과는 자연 계열에 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공학 계열은 안경광학, 네, 안경광학 이게 공학 계열입니다. 광학기기, 정밀기기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공학 계열이죠. 그리고 건축, 네, 건축 당연히 공학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게임이 공학입니다. 게임공학 이렇게 공학으로 돼 있고 또 특이한 게 소방방재학과, 소방안전학과 이게 공학 계열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또한 조경학과가 공학 계열로 돼 있고요. 네, 생태조경 디자인에 현혹돼 가지고 이제 예체능으로 속지 마시고 생태조경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멋있게 만든 거죠. 디자인이라고. 생태조경을 설계하는 거죠. 생태조경 공학입니다. 네, 자연 아닙니다. 조경학과는 자연 아니고 공학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학과 말 그대로 네, 항공 서비스랑 구분을 해라. 항공 운항이랑 다르다. 의학 계열은 뭐 다 의료 관련된 거죠. 그 재활학과, 재활 치료하는 거랑 관련된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의료공학과는 공학이 아니고 의학 계열이다. 의료공학과는 의학 계열이고 수의학과는 동물이니까 자연 계열이다. 네, 너무 빠른가요? 네,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의료 장비도 의학 계열이고 의료 장비 공학 아니고 의학입니다. 바이오메디컬 공학도 의학 계열입니다. 공학 아니고 의학 계열이다. 바이오메디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체능은 뭐 만화, 애니메이션, 뷰티 아트, 조형 디자인 다 포함이다.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다 그 예체능이죠. 근데 경호학과가 특징적이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경호학과 이제 체육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예체능은 경호학과.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네. 이러고 그냥 한두 번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특징적인 것만 따져서 따져서 다시 공부를 해 보시면 이것도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 정보로는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나오는 건 반드시 정리하고 그 외의 내용들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기출문제로 훑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출문제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데 그 문제마다 나올 때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전체를 다 정리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하면 그 중에 이제 한두 문제 더 맞는 거죠. 네.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3번. 60번. 국가기술 자격 종목과 해당 직무 분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네, 이것도 종종 빈번하게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1번. 임상심리사 1급. 보건의료. 맞죠? 네, 임상심리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었죠? 네, 정신건강의학과, 네, 신경정신과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환자가 오면은 심리 평가를 하는 거죠. 뭐 이게 심리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실시하고 그 실시한 결과 보고서, 네, 평가 보고서
이제 이 사람의 그런 심리 상태는 어떻고, 그래서 뭐 진단명은 뭐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일을 하는 게 임상심리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치료, 상담 이런 일도 하죠. 네. 그러니까 보건의료 분야 맞죠? 그리고 텔레마케팅 관리사. 마케팅은 뭐예요? 마케팅. 경영회계 사무. 마케팅은 영업이잖아요.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 판매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경영회계 사무가 아니고 영업 판매. 직업상담사 1급은 네, 사회복지 종교. 유일한 사회복지 종교 분야의 자격증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직업상담사죠. 네. 4번 어로산업기사. 어로산업기사, 이게 뭐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 이런 걸 공부하는 것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 그 수산업 관련된 어업 관련된 내용이니까 농림 어업 분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런데 이제 또 나왔으니까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하면 좋겠죠. 우리가 전에도 이거 살펴봤던 내용인데 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나왔으니까. 먼저 경영회계 사무 분야는 우선 세 가지는 기억을 무조건 하시라겠죠. 이거 세 개 세트로 사조사, 소비자 전문 상담사, 컨벤션 기획사.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냥 보면 다 사무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 세 개는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사조사, 그리고 소비자 전문 상담사, 사조사, 소비자, 그리고 컨벤션 기획사. 이렇게 경영회계 사무다. 컨벤션 기획사 우리 아까 봤잖아요. 컨벤션 기획사 2급 뭐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지원할 수 있죠. 응시할 수 있죠. 컨벤션 기획사 2급 있으면. 네. 근데 의료관광 분야가 아니고 경영회계 사무 분야 자격증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산회계, 회계, 비서,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상글속기 다 경영회계 사무 분야 뭐 보면은 알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는 임상심리사 방금 했고요. 그리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보건의료, 의료 관련된 거죠. 사회복지종교 유일하게 직업상담사. 그리고 여기 2급, 3급 적어놓은 거는 이제 1급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최저 수준의 등급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비서는 1, 2, 3급이 있고 전산회계 운영사 1, 2, 3급까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전문 상담사는 1, 2급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급만 적어놓은 거는. 네. 그래서 사회복지 종교는 유일하게 직업상담사가 존재하고 영업 판매는 네. 영업 판매 마케팅 영업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거래 관리사, 상거래 운영사, 마케팅, 텔레마케팅 관리사, 영업 판매,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분야는 스포츠 경영, 스포츠 들어가네요. 스포츠 경영 관리사.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게임이죠. 게임. 그리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이건 유튜버 떠올리시면 된다겠죠.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래서 정보통신은 이제 유튜브 게임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빈출되는 내용들, 기출됐던 내용들 토대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네, 정리를 해봤고요. 또 장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지금 공부해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힘드셨겠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어 가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올리는 기출문제 그 강의만 쭉 따라서 계속 같이 공부하고 그냥 그대로 복습만 하더라도 이제는 처음보다 많이 편안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내용들 그냥 이제 보고 흘리지 마시고 다 이렇게 뭐 캡처 하셔가지고 틈 나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강의를 이렇게 그냥 계속 돌리면서 보시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꼭 반복하시면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4과목 노동시장론 같이 또 공부하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도 이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